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도 그렇고 이제 대체복무제 입법은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여러 가지 법안들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고 어느 정도 하는 게 옳은지 각자 소신을 밝혀보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 특히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44개월 그리고 44개월? 첫 번째 업무를 지뢰 제거로 한다.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는 분들이니까 네. 이 폭력의 상징인 지뢰를 제거하는 게 네. 그분들의 신념과 양심에도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44개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은 두어야만 정말 선택적 편의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을 스스로들 증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장기간 네, 그리고 지뢰 제거 같은 위험한 일 그리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신지혜 위원장. 네, 저는 이 대체복무제를 두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장해찬 씨께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시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멀리 떨어져서 봤었을 때 이 대체복무제를 가져오는 것은 실현시키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체복무제를 할 때 1.5배 이상의 복무는 징벌적이다. 그러니까 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1.5배로 하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 손이 부족한 노동력이 부족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인력 보호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치매 노인 지원 영역이나 예. 뭐 아니면은 그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보조 영역 뭐 이런 곳에 그 대체복무 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한 예. 1.5배의 기간 동안 그 사회를 돌보는 일에 기여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27개월 정도로 하고 뭐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예. 돌봄 기관 같은 곳에 봉사. 네. 물론 숙식하는 거 출퇴근이 아닌 거는 맞습니까? 뭐 그거는 그 시설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시설에서는 합숙 차리는 것 자체가 합숙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시설적으로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각 기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합숙을 시키자 뭐 아니면은 뭐 출퇴근을 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알겠습니다. 요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신지혜 위원장의 발상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은 뭐 1.5배 현역병 복무의 1.5배로 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대만 같은 국가들. 그러나 프랑스나 핀란드 같은 국가들을 우리가 인권이 떨어진 국가로 보진 않잖아요. 이런 곳에서 대체복무제를 2배, 현역복무의 2배로 했었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에서 현역병 복무의 2배인 36개월 교정시설 합숙이 가장 유력한 안이라고 해요. 예. 이 부분이 유력한 안인데 그렇게 보면 프랑스나 핀란드 등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도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체복무가 특별히 징벌적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고 이 교정시설에서 이제 근무하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교정시설이 감옥이잖아요. 감옥 내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교도관 보조 역할? 네, 뭐 이런. 교도관 보조 역할 같은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또 하나 논의되는 게 이제 소방공무원, 소방기구의 어떤 보조역으로 파견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교정요원이나요, 소방요원 같은 경우는 일반 현역병 사이에서도 경쟁률이 높은 분과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방요원 같은 경우는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교정요원들 같은 경우도 이 현역병들이 기피하는 분야가 아니라 경쟁률이 1대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가 현역병에 비해서 좀 수월한 특혜인데 지금 이 대체복무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정시설도 힘들어서 안 가겠다 하고 있는 거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2배가 징벌적이면 그럼 뭐 1.9배, 1.8배는 안 징벌적입니까? 이미 2배 이상을 한 국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6개월 너무 길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요.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위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저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요. 한국이 그 복무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배를 하는 나라로 꼽아주신 게 대만이랑 핀란드였는데요. 핀란드입니다. 네. 프랑스는 지금 그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징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이것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모병제를 하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4개월입니다. 현역이요. 핀란드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배를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월이고 2배를 하면은 36개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3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사실은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더 쓴다는 것은 그 징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그 기간이 군 복무하는 기간이 청년기이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에게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거의 보물과 또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랑스, 핀란드하고 복무 기간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부터 다 감안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 정서는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이것도 봐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고. 뭐 제가 국민정서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왔었는데요. 올해 7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 한 바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1.5배가 적당하다가 34%, 그다음에 동일해도 괜찮다가 17%셨어요. 그 비슷한 조사에서도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도 사실 뭘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걸 사태를 좀 파악해 보면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사실 이분들이 더 좋은 곳에 가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과정을 현명하게 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군 같은 경우는 복무 기간이 22개월인데요. 그렇게 되면 27개월이 되게 되면 공군과 고작 5달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례 없는 분쟁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어떤 평화 모드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 같은 경우도 육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18개월 가량을 복무하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기니까 36개월은 징벌적이다. 그러면 군대 가시면 됩니다. 18개월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못 가게 막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분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춰서 선택의 자유를 열어줬어요. 저는 사실 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이 대법관들 보니까 대법관들 중에 현역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한 분이 2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다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거를 군대를 가라 마라 하는지 자체가 저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건 이미 결정났으니까 차치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 27개월에 그리고 그냥 사회복무시설 지금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에서 4급 이하를 받게 된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수행하는 일을 이 사지 멀쩡하고 건장한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특이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알겠어요. 안 그래도 또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죠. 그 특정 종교 가입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기사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다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현역을 잠깐만. 복무하신 분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장혜천 선생님도 얘기하실 수 없겠죠. 현역 복무 안 하신 걸로 저는 네, 저는 알고 사회복무로 만기 전역을 했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말씀하실 수 없는 내용이죠. 아니 그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끼어들어서 두 분 다 논리적 오류를 범하신 겁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가운데 현역 복무가 2명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런 판단을 하는 그 법관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신공격적 오류를 범하신 거고 신재 위원장도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 누구나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쵸, 군대 제가 안 그 갔다 온 말씀을 사람도 할 수 드리려고 있는 말씀드린 거니까 겁니다. 두 분 다 오류를 하셨다는 거 제가 지적해드리고 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좀 아까 뭐 특정 종교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이 대체복무의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그 특정 종교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종교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소신, 신념 때문에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신재 위원장부터. 저는 이게 종교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가치관이나 뭐 철학이나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공동체의 다수와 좀 다른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수의 의견들을 모두 다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걸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이 굉장히 극적인 판결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다. 거의 한 60년 만에 난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진전하는 데에 한 기여한 뭐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럼 누구는 어떻게 판별할 거냐? 어떻게 판결할 거냐라고 보시면 이미 판결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사회가 자세하게 이분의 진실성과 진심에 대해서 그
그다음에 전생에 걸쳐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예. 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대체복무 시의 심사 과정들을 그 세밀하게 잘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대체복무를 할 것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네. 1개월 안에 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증인도 불러서 그 증인들이 이 사람은 자기가 신실하고 혹은 자기 철학이 있어서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병제입니다만 한 50년 정도 대체복무제를 실행했었을 때요. 그냥 서면으로만 신청받았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신청받아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추가 서류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그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심사를 보자라고 요청을 이미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들어진 과정들을 타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과정들을 잘 가져와서 그런 절차대로 하면 다 네, 걸릴 그런 수 있다. 절차들을 잘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해찬 씨는. 제가 너무 불쾌해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4급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대법관들처럼 병역을 면제받거나 기피한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신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똑같이 병역 사회복무를 수행한 겁니다. 예. 이것을 병역 면제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이건 아니, 신상 그런데 발언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런 말 하고 부분이에요. 할게요. 지금 심사 그런 같은 부분이에요. 경우는 국방부에서 할 수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들로 지금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 심사를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심사마저도 국방부 소관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받겠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들의 심사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과 별도의 부처를 들여서 국방부에서 근무 안 하는 것까지도 대법원에서 알겠다고 했는데 심사마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을 자신들에게 막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라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이 비종교적 아까 병역 거부 말씀하셨죠. 네, 네.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하거나 재판 과정에 있는 분들 중에 약 950명 가량은 특정 종교 신자들이고 한 5명 정도가 지금 비종교적이라고요.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5명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이 5명이 나중에는 500명, 5,000명, 5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우리 병역 이 제도를 무너뜨리는 무임승차자들이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해찬 씨는 원칙적으로 종교적 이유가 아닌 경우는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한 것도 굉장히 이 심사나 검사의 제도를 두루뭉술하게 밀어놨습니다. 이 종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동안 종교 활동에 얼마나 친실하게 성실하게 참가를 해왔는지. 그런데 이 비종교적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그동안의 어떤 학창 시절의 어떤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양심을 어떻게 증명하고 살아왔는지인데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찬 씨가 아까 그 대법원 중에 2명만 현역을 놨다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이든 면제를 다녀왔든 혹은 뭐 군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든 모두 다 이 군 복무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고 더군다나 이분들은 법관이에요. 법관이고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 대체복무 관련해서는요, 저는 그 국방부가 아니라 그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네. 이렇게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는 대체복무 심사나 그 운영 관련해서 군이나 군 산하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 정부의 독립기관으로 따로 두고 그 알겠습니다. 원칙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찬 씨 마지막 발언 1분 정도. 네,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없어졌는데요. 국방부 산하에서 이제 이것을 대체복무를 심사했었고요.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1차로 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만 뭐 면접을 보는 데 굉장히 널널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나 특수성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고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맞춰주다 보면 그 비용적인 문제라던가 특히 지금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시해서 국가에 희생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먼저 중시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예외라던가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예. 이것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늘린다면 결국은 국가를 부정하는 아나키스트와 뭐가 다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뜨겁게 토론해봤네요. 대체복무제 도입 쪽으로 우리 사회에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영역에서 복무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심사의 기준은 어느 선에서 어떤 기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네요. 외국의 사례들도 사실 또 다양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까지도 감안하자는 주장까지 있다 보니까
조합해내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정부 안 내고 국회가 토론해서 가능한 한 빨리 연내라도 좀 입법이 됐으면 일단 거기까지만 바람 갖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